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되면서 아이폰 공급업체 등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으로 글로벌 증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미 증시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국내 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그나마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FOMC 회의 결과 아마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한 주간의 흐름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총 시즌의 막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그중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인 삼성전자의 주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주총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야심작이었던 갤럭시 S22가 게임 최저가 서비스 논란에 휘말린 데다 최근 또다시 6만 전자를 기록한 주가 부진 등 연이은 악재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은 대규모 이사진 교체로 꼽힙니다. 지난해 연말 사장단 인사로 2018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대표이사 3명이 물러나면서 전체 사내회의사 11명 중 6명이 사임 또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신규 사내이사로는 경계문 DS 부문장, 노태문 MX 사업부장, 박혁규 DX 부문 경영지원실장,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새 사회이사 후보로는 한학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와 김중선 전 삼성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새 사회이사 선임을 놓고 개민투자단은 물론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 안건이 역대 최저 찬성률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이사 후보 3명의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거나 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은 국민연금이 반대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노태문 사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GOS 이슈로 불거진 소비자 기만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데요. 노 사장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를 하드웨어 설계로 강화로 해소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해결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주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최근에 3개월간의 또 잇따른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었잖아요.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좀 진통이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OS 논란 이외에도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수액 주주들의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액 주주들이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사내이사에 대한 선임 안건에 대해 부결 운동을 펼치고 있고 트럭 시위까지 예고하는 등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 제품 이용자 커뮤니티인 삼성 멤버스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에는 주총 당일 경영진과 일전을 벼르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반도체 칩 전문업체 AMD와의 협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022는 원래 갤럭시 S22 탑재가 예상됐지만 낮은 수율 문제로 유럽 시장 제품에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관련 시장 점유율도 4%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달 초에는 국제 해커 조직 랩서스에 의해 갤럭시 구동에 쓰이는 소스코드 일부가 유출돼 곤욕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임직원과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지만 시장과 소비자 신뢰도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 주가는 시장이 선정한 목표 주가와 2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삼성전자 주가는 69,500원으로 마감해 지난 11월 11일 이후 또 한 번 6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경기 영향과 무관하지 않지만 최근 이슈와 맞물려 주주들의 불만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총 분위기는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전해지는 소식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 수준도 전반적으로 3%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월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오름세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9.4%나 높아졌습니다. 수입 물가지수 수준은 2012년 9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변동률 품목별로 보면 특히 원자재 중 광산품과 농림수산품, 중간재 중 석탄, 석유 제품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2월 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 이후 기준으로 한 달 새 10.7% 오른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월 수출 물가지수도 1월보다 2.1% 높은 118.21로 집계됐습니다. 두 달 연속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0.3%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지수 수준도 2012년 6월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출 물가 지수의 상승도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정책이 아마 부동산 공약일 것 같은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조치 변화가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서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세법 개정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정한 국회에서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5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각종 불이익 조치를 상당 부분 철회하는 조치가 담겨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기본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이들에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한 거의 모든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압박의 의미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지가 12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지가 6억 주택을 2개 가진 사람, 공시지가 4억 원 주택을 3개 가진 사람이 보유주택 가격은 같은데 보유주택 수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선 패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72석, 국민의힘은 105석에 불과해 새 정부가 이런 내용의 세법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부동산 제재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만큼 새 정부의 세법 개정을 무작정 반대하기만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주택자의 세법 개정까지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차 평화회담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중국의 선전시 록다운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전일 미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을 했죠. 그래도 오전장 대비해서는 낙폭을 소폭 회복한 모습입니다. 장중 한때 2,615포인트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57% 하락한 2,63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시간 0.11% 강세 보여지고요.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7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다행히 기관은 매도폭을 축소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68억 원 매도의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4,613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양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관은 305억 원, 외국인은 425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가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 격리를 면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1씩 상승하게 되면 항공주들이 안게 되는 부담은 3천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일 국제 유가가 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6%가 넘는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은 여기에 유상증자 신주 배정을 앞두고 있어서 강세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48%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티웨이 홀딩스까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주들이 동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주들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었죠. 러시아 제재에 되려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간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되면서 중국 3대 항만 중에 하나죠. 신전시에 도시 봉쇄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추가 연장 없이 일주일만 봉쇄하게 된다면 지난해 수에즈 운하 마비 때보다는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HMM은 현재 5.51% 낙폭 보여지고요. 대하해운은 6%대 하락세, 흥하해운도 7%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낙폭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TSMC와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두 기업의 점유율 격차는 33.8%포인트로 2.1%포인트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간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카카오가 오늘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C 삼립은 포켓몬빵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BTS도 SNS에서 포켓몬빵을 더 많이 팔아달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신고가 경신에 나서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서울리거는 임플란트 기업인 디오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화공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인 이화공영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4년 만에 분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거래 정지를 면하게 됐죠. 지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진단키트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면서 힘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은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0.28% 강세 보여지고요. 18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강력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2거래일 연속 낙폭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해당 사고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나 혹은 더 심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0.91%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FNF가 있습니다. 중국의 동시 봉쇄령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선전시의 전면 봉쇄와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게 됐는데요. 엄격한 외출 제한으로 내수 소비 위축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주, 의류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동반 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FNF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43% 낙폭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호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수급 상황을 좀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수급 상황을 좀 보게 되면 특징적인 부분이 오늘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의료기기 산업 성장세 지속 전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수급 특징주를 보게 되면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제 기저효과가 좀 본격화되고 이제 소모품 매출 성장으로 지난해에도 상당히 좀 성장세를 좀 보였고요. 향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용 시술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신제품 효과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향후 이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외국인의 수급 유입과 함께 클래시스, 루트로닉 등이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은행주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FOMC를 앞두고서 어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오늘 은행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함께 향후 이제 예대금리 님 개선,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은행주 쪽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그러한 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특징주 흐름을 보게 되면 바이오, 의료기기 업종 같은 이러한 매크로 이슈와 다소 좀 무관한 그러한 또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한 미국의 이제 FOMC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좀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와 또 은행주들을 특징적인 수급이 쏠리는 곳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2021년도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님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향후 이익 전망도 상당히 지금 밝은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그 미국의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역시나 향후 주가 흐름도 비슷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FOMC 이후에 미국에서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은행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한 또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 주가 수준이 PBR 한 0.4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고 현재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6.5% 수준에 지금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 국면 그리고 또한 고배당이란 매력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좀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 포착한 특징주는 하나금융지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자,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가급적 빨리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정책적인 공약이었죠. 이 원전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 공사가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마켓 로드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로드맵,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심층 분석 이슈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 이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데 있는데요. 사실 세계 경제가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경기도 타격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축 강화 시그널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속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미 연준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화되는지 여부에 조금 촉각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 3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25bp 인상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미 연준이 긴축 사이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리스크에 장중에 이제 지지난주 배럴당 110달러 선을 돌파를 한 번 했었었고요.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원래 WTI 평균 90달러를 가정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둔화돼서 2분기 초에 빠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지만요. 지금 평균 110달러 선까지 장중에 돌파한 걸로 봤을 때 이 상황을 가정한다면 둔화 속도 같은 경우는 한 분기 이상 4, 5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경제라든지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견고한 수치를 나타낼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원자재 가격의 물가 압력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레벨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 연준 같은 경우 3월달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면서 지난달에 비해 평가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2월달 신규 고용자 수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월비 한 47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FOMC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최소 3회, 많게는 6회분 사이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에서의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일단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 발생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던 구간은 총 두 차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중동 전쟁에서 발생을 했고요.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석유 파동 시기가 겹쳤었습니다. 1차 시기는 1970년대 73년도에서 75년도 사이, 2차 시기는 1980년에서 80년 1월에서 7월 사이로 분류가 되고요.
1차 당시 보자면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한 404배가량, 1회 80%가량 급등을 한 바가 있었고, 2차 당시 원유 가격을 보자면은 배럴당 13달러에서 40달러, 한 200%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과 유사한 유가 급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국면과 지금 현재와 조금 다른 점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저리 인덱스라고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합산하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5%를 기록 중인데, 과거 석유 파동 구간은 20% 언저리 수준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고요. 지지난주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지표 발표도 사실 2월달 실업률이 4%에서 3.8%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점이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시장을 꼽았었습니다. 다만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강한 긴축 스탠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위험을 오히려 빠르게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긴축적인 스탠스도 상반기 중에 가장 매파적일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연내 최대 7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미 연준이 긴축적인 고삐를 가장 강하게 당길 때 주식시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 그 부정적인 변곡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석유 파동 시기 당시에 미 연준의 급진적 금리 인상 구간이었던 3월달을 제외하고 S&P 500 월 평균 상승폭은 4.5%를 기록을 했었고요. 상반기 중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을 조금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는 기업 관점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지표의 개선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매출액 둔화를 우려해서 기업들이 매출 성장을 통해 잉여 현금을 축적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증가율 등 퀄리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3월 FOMC 회의에서는 아마 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뉴욕 증시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플러스권에 진입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연자산의 투자기간이라든지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배분 전략보다는 국가 내에서 이익 추정치 개선 기대가 있는 업종이라든지 섹터들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진 증시에서 희소성이 있는 주식은 대접을 받기 마련이고요.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 시대와는 다르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입 비용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마진 수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망자산 관점에서 ETF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글로벌 여행업 ETF고요. 지금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의 확진자 감소 국면이 진입을 한 가운데 엔데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망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 ETF는 어웨이 ETF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형 가치주 ETF입니다. 3월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가속화 경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대형 가치주들의 상대적인 안전마진, 가격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ETF로는 VTV ETF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당 관점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배당과 자사주 매입 수익률을 고려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는 한국도 조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안전마진 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오히려 안전마진이 높은 기업들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DIV
B ETF로 이제 S&P 500 가치주나 성장주 ETF 대비 최근에 지금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빠르게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진 수요가 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섹터별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내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로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이런 흐름들을 좀 감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약간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시장하고 채권 시장 이쪽이 우리 시장 말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반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어제 밤부터 이제 반영이 됐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오늘 밤에 열리는 내일 밤에 열리는 그 회의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정상적으로 자산 시장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과정은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달러도 강세고 상품 시장도 강세고 하는 약간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달러는 뭐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 채권도 뭐 강했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상품 시장이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FOMC 회의 쪽은 금리 쪽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서도 변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러시아 쪽, 푸틴이 만들어준 어느 정도의 자산시장 쪽에 좀 훈풍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쪽으로 보면은 미국 채권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요. 물론 상품 시장이 급등했다라는 부담도 있긴 하지만 채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갔다라는 점을 보면은 3월 한 달 동안에 초반에 발행되는 그런 미국채가 좋은 가격에 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재무부 쪽에선 미국 재무부 쪽에선 좋은 가격에 또 채권 발행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부담이 됐었던 이런 상품 시장은 역으로 지금 꺾이기 시작하니까 채권은 좋은 가격에 팔았고 나쁜 게 좀 부담이 됐었던 거는 완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산시장 쪽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장 쪽으로는 지금 수급 동향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변곡점에서는 이머징 마켓이 뭐 빠르게 먼저 선도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좀 부정적인 요인, 이건 좀 단기적으로 거쳐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산시장은 긍정적인 초입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항목별로 좀 자세히 보시면은 네. WTI 선물 보시면은 이게 불과 7일에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 음봉이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제가 이게 오늘 오전에 뽑은 이런 그림인데 오후에 저 낙폭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5%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7월 고점 이후에 제가 오전에 뽑았을 때는 25%나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상품 시장 쪽은 시세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점의 진입을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갔을 때는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조심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2014년, 2015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하고 그때 이 WTI나 다른 상품 선물들이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그때의 꺾여 내려오는 모습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들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2014년, 15년 동안에 러시아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고 이 WTI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좀 약간 펀더멘털적 요인이 다릅니다. 이 WTI 쪽이 뭐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게 아니라 이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한 이후에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보았을 때 밀 선물을 한번 보신다면은 밀 선물도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밀이 많이 생산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뭐 에그리컬처발 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네. 하면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점 상한가를 막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3월 9일에 고점한 이후에 급하게 15%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기 때문에 상품 시장 쪽이 이렇게 조금 안정을 찾아준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쪽이 좀 완화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패드 쪽에 어느 정도 룸을 만들어주겠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쪽에서 보면은 채권도 좋은 가격에 팔아넘기고 막상 FOMC 회의 하려니까 인플레이션 강도가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채 선물 쪽을 한번 보시면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선물 가격을 보면은 이 빨간색 선으로 박스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2018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고 막 이런 그 정책이 변화되기 직전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었던 그 가격대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뭐 어제 2% 금리를 넘어섰다 뭐 이래 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고들 해석을 하지만 아직도 충격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빨간색 선까지로 빨간 박스권까지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당시에 금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준금리가 2에서 2.25%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2.5에서 3%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2% 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1% 정도는 더 충격을 맞을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내년 3월 정도까지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7월 달까지로 감안한다면 지금 이 빨간 박스권 도달하기 직전 어제 가격 정도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어떤 2%를 넘어서 충격을 먹었다라고 한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충격을 먹었단 말입니다. 네.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저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서 충격을 먹는 것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먹는 것이지 그것이 추세가 꺾여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하락한다는 그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품 시장하고 국채 선물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FOMC 회의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가는 그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회의의 내용이 조금은 힌트가 될 자료들이 있고 상품 시장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준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좀 완화되면서 향후 주식시장 쪽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는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시장은 안정화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준의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예상대로도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은 또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회의에 있는 주에는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3월 2일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 많은 내용이 좀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 이 세인트루이스 패드에 있는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 이분이 제일 좀 앞장서 가지고 지금 변화 요인들을 스스로 좀 이슈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자료를 보시면은 거의 오늘 밤에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그것도 힌트도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힌트도 좀 얻을 수가 있고 어떤 걸 계속 이슈로 만들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오늘 좀 중요하게 좀 볼 자료다라고 생각해서 좀 자료들 몇 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틀이 딱 앞에 보면 이 모니터리 폴리시는 통화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리무빙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 정책 제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들어 놨었던 통화 정책들을 이제부터는 고쳐 나가겠다. 이게 타이틀이란 말입니다. 3월 2일에 프레젠테이션 디스크립션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대놓고 우리는 정책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벌써 제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또 제가 가져온 것을 보면은 패드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됐었고 지금 어느 수준에 있다라는 거 이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의
자산 규모, 그다음에 금리 이것이 양쪽으로 벌어진 것이죠. 저걸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리무빙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뽑아온 것은 이 트레저리 일드라고 그래가지고 금리 차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그림에선 2년하고 5년의 금리 차를 지금 저렇게 정책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면은 경기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불황이 온다, 뭐 이렇게 경기가 꺾인다 라면서 우려감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그 10년물하고 2년물 그 금리 차 그거 말고 이분들은 5년하고 2년을 얘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이 트레저리 일드 갭 자체가 이슈화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 총재께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 네. 3월 초에 이걸 던져버린 겁니다. 시장에다가. 보여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일드 갭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이 페드의 입장이 뭔가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트러블 메이커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슈를 만들고 시장에다가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막 시장 참여자들이 막 욕을 하죠. 페드 네. 욕을 하죠. 그래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하냐 막 라고는 얘기했지만 이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찾아낸 게 아니라 페드에서 먼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네. 던져준 거란 말입니다. 먹이를 던져준 거란 말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죠. 왜 네. 먹이를 던져줬냐라는 식으로. 근데 통화정책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래 왔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슈가 바뀌면서 시장에다 우리가 뭐 간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안 좋게 하면 간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페드에서 보는 것을 보면은 이슈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러블 메이커를 자처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녹아들게 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막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좀 장단기 금리 차가 뭐 10년짜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거는 페드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거론되지도 않을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10년물 금리가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줄어들었던 거는 러시아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리가 하락했었던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소가 되면 다시 아까 2% 넘는 걸로 꼬꾸라졌고 결국에 3%까지 갈 건데 지금 무슨 장단기 금리 차를 논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 있게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3%를 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걸 한번 더 짚어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나돌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개인 소비 지출 이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표인데 이 PCEPI 표요. 여기서 보시면 이 2011년에서 2019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갈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진 게 있어요. 근데 이 점선으로 그려진 게 실질적인 변화, 이 푸른색 곡선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20년에 훅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 리세션 국면, 이 푸른색 선으로 리커버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초록색 선 위로 푸른색 선이 올라가면서 익스펜션, 확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 이것을 다시 완화시켜서 2011년에서 2019저 트렌드 선 저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바꾼다는 것이 자산 시장을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 선에다가 맞추기만 해서 계속 2%를 유지시키면은 자산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인 요법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자산 시장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노이즈가 나타나면서 자산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목표하는 것이 자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조정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나타났었던 이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추세를 이탈하면서 한 단계 추가를 한 5%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고 네. 우리 시장도 지금 오늘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이 지금 탈출을 위해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 재진입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하락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자산 매각 이슈가 나왔었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1월 4일인가 6일인가 그래요. 오. 네, 그때 제가 네. 그날 뒷날이 방송 일자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전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왔지만 네네. 그때부터 약간은 조심하자라는 뷰로 바뀐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자산 매각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주는 시그널이 너무 빨랐다는 것이죠. 시장이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는 그 자산 매각까지도 거론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 사람들이 정책 변화를 이미 시장에다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렇네요. 자산 매각만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부터는 자산 매각 이슈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다지 부담 있는 상황이 아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FOMC 회의를 보면서 그 점도 한번 놓치지 말고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금리 부담도 있었겠지만 자산 매각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연준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상대로 그다지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6월에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더 관점을 길게 바라본다면 조금은 강경한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제가 이 표에서 너무 이제 시간이 모질라서 오늘 네. 못 본 표도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7월 회의 때 여태까지 대세가 120bp 기준금리 상승이 대세였는데 어제 날짜로 125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100bp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충격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125bp라고 해가지고 어제 충격 한번 더 먹였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시장 다시 회복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한 이유, 다우보다 네. 많이 하락한 이유 금리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설사 그 얘기가 나와도 매파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제가 표 하나 다시 보면은 이 패드에서 밸런스 시트 런 오프라는 식으로 제목이 나오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올 때가 아마 그 악재의 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제임스 브러드 총재가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 이렇게 퍼왔는데요. 네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권을 표시한 것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페드의 목표 2%를 계속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산을 우리가 채권 만기를 롤오버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것까지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얘기가 나올 때가 아마 시장이 최고 바닥으로 악재가 정점이 되고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자료들이 나올 때 그때를 바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빼고 나머지 금리 부분은 거의 다 자료가 반영이 정책 변화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떠한 좀 악재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망가는 시그널이 아니라 시장 참여 기회로 볼 그럴 시그널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연준의 이런 FOMC 회의에서 나올 내용들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더 크게 나오더라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B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짠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